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 이 용인 수지 지역은 옛날 제 12대 선조가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혹시 이 근처에 수지에 가면 문강공 김세필 묘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 직계 선조십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후에 충청도로 이 무좀 마실 때죠. 충청도로 귀향을 가셔서 충청도에 쭉 왔습니다. 제가 목이 이렇게 딱 쉰 것은 이동호 목사님하고 갈래 목사님네 설교를 듣고 감동받아서 목이 쉬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 용인 수지는 잘 정돈된 중산층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왔는데, 오늘 이 한미연합교회를 보니까 개척교회 같은 이미지가 있고 성령이 불타오르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서 제가 참 감동받았습니다. 저는 1972년에 미국을 갔는데, 대학 다닐 때 제가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아주 데모 왕초입니다, 제가. 제가 종로 5가에 있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데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무슨 대회에 나가서 우연히 뭐 좀 큰 상을 받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데모를 하면 꼭 저를 앞장세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모여요. 약간의 지명도가 좀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데모 묵기가 아닙니다. 별로 데모를 안 좋아하는데 몇 번 하다가 야, 나 이 데모 안 맞으니까 이제 그만두겠다. 그러면 이번 한 번만 해라. 제가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은 이렇게 캠퍼스가 둥그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데모를 하면 500~600명, 1000명 모이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서울 물리대 법대 근처에는 100명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으느라고 아주 그 데모꾼들이 아주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동원돼가지고 선동 연설을 하거나 사회를 보거나 아니면 뭐 성명서를 읽거나 그런 일을 해야만 조금 사람이 모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데모 왕초가 됐는데, 이제 나 데모 안 하겠다. 나 이 데모 나 직성에 맞지 않고 나는 좋은 정치학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얘들이 압력을 막 집어넣는 거야. 네 중앙정보부에서 돈 먹었지. 이런 거 모으는 거야. 이 아저씨가 말 조심해 임마. 이래가지고 아무튼 제가 끌려다니다가 보니까 동대문 경찰서도 한 50번 끌려다녔고 중앙정보부도 막 서너 번 끌려다니고, 이건 좀 좋게 말해서 전설적인 대모험초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미국 유학을 가는데 여권이 잘 안 나와 버려요. 저 고약한 놈이다 이래서.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군 소위에 가서 공군사관학교 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우익이라는 것을 의심받지 않았는데, 아무튼 간에 당시에 중앙정보부 사람들에 의해서 저 좀 골탕 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제가 어렵게 얻은 유학 장학금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후에 4년 후에 우연히,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큐메니컬 스칼라십 시험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떨어져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보자 하고 연습으로 봤는데 제가 간신히 턱걸이를 해서 붙었어요. 그래서 1972년에 미국을 갔는데, 공교롭게 그 스칼라십의 강제사항이 1년의 신학교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버지니아라고 워싱턴 DC 여러분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포토맥 강이라고 이렇게 흐릅니다. 대서양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강 건너 저쪽이 버지니아예요. 거기에 버지니아 신학교에 가서 1년 공부를 했는데, 그 신학교가 에피스코팔 세미나리라고 해서 미국 성공의 신학교인데 약간 진보적이고 자유스러운 신학교였습니다. 그래서 1년 공부를 하고 아무리 해도 목사 될 자신이 없어서
저는 정착자 되려고 자꾸 빠졌는데 당시에 제가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장충체육관 밑에 있는 경동교회라는 데서 제가 적을 두고 살았어요. 강울영 목사님. 이 양반이 막 전화를 해가 이 자식아 목사를 해야지 뭐 도망가려고 하냐고 난리 법석을 치셔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저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목사님 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목사 노릇 하면서 몰래 담배 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비판받고. 그래서 난 도저히 목사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는 대학으로 옮겨서 거기서 6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구이 드리는 것은 그때 목사가 됐다면 오늘의 제 인생이 많이 바꿔졌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돌아와 보니까 제가 소속된 교단과 에큐메니컬 스칼러십 이런 데가 상당히 진보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데예요. 제가 좀 잘 안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또 가진 사람도 또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가 베넷 신앙인데 제 어머님이 저를 45세 낳으셨어요. 제가 아버지의 쉰둥입니다. 형님이 하나 있고 누나 딸하고 제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집안에서 독자를 면하는 게 참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탄생 자체로서 상당히 축복을 받았습니다. 독자를 면했다고 해서. 근데 제 어머니가 노후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건강이 좀 나빠지셔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전라남도 순천에서 살았는데 몹시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한 57, 8세, 60 가까이 됐던 그런 나이였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제 형님은 누나들 그 매형들하고 같이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산소를 어떻게 하고 이러고 하니까 제가 굉장히 배신감을 느껴요. 저렇게 고약한 사람이 어딨나. 아픈 어머니를 두고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때 굉장한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 나쁜 사람들 막 이랬는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그 선생님 그리고 고등학생 선생님 제 유치원 그러니까 주일학교 매상고등학교인데 그때는 은성고등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어머니 병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한 번은 저녁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열심히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막.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집이 외식집인데 온돌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쪽에 미닫이 옆에 밑에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보니까 마귀가 뿔다리 마귀가 어머니를 확 물리고 있어요. 이게 꿈입니다. 꿈.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저 마귀 새끼가 지금 누르는데 이거 빼주십시오 하고 막 방방 뛰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문이 싹 열리더니 면사포 같은 걸 입은 예수님, 그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이 싹 들어와서 그 미닫이 안으로 싹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일본식 그 미닫이라는 게 나무로 돼가지고 아주 부드럽고 끝에 가면 잘 떨어집니다. 말랑말랑 해가지고. 그 문이 탁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꿈입니다, 아직.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얼른 내려가서 문을 세웠어요. 제가. 문이 잘 떨어져요, 그 문이. 마귀가 도망갔더라고요. 야, 이 마귀가 갔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꿈을 딱 깼어요. 누가 저를 뭐라고 더드는데 어머니가 얘야, 막동아, 내 살 것 같다. 이제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을 굉장히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어머니 살려줬구나. 그리고 그때 밤이었습니다. 캄캄한 밤이고 겨울밤이었는데 제가 그 감동 때문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매산학교 밑에 있는 중앙교회에 새벽종이 땡땡 치더라고요. 이거 꼭 영화 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그 얘기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저를 부르시는 모양이구나. 그래서
옷을 주섬주섬이니까 막동아 네 어디 가려고 그러냐. 아니 저 교회 좀 갔다 오려. 이 밤에 무슨 교회야? 아니 제가 갔다 올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탁 나왔는데 교회를 나왔는데 크메요. 무서워요 아주. 제가 생전 처음으로 새벽에 교회를 가는 낯선 셈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을 열심히 부르고 갔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무슨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무서우면 고함을 막 질러버리면 그 공포가 좀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뭐 캄캄한데도 이렇게 가면 좀 떠들고 가면 귀신이 도망가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러분도 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왔어요. 아마 그때 지나가는 사람이 저는 미친놈 하나 지나가나 그랬을 거예요. 그 교회를 딱 들어갔더니 요 교회는 한 2배쯤 큽니다. 유명한 교회입니다. 순천중앙교회. 강대상에 촛불이 탁 켜고 조용히 아무도 없어. 저는 거의 첫 종인지는 몰랐죠. 첫 종, 제종. 그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남자 쪽인데 남자 쪽 맨날 앉는 뒤에서 7번째쯤 되는데 저쪽으로 앉아 겁이 나요. 그래서 또 사람이 그러죠. 겁이 나면 잠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대에 가서 증언한 사람들 말에 가면 포탄이 떨어질 때도 공포에 질려가지고 잠을 자버린대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전쟁이 진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증언하는 사람이 잠을 한참 잤죠. 그랬더니 누가 탁탁 치더니 얘야 예배 끝나서 빨리 가라. 네.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그냥 부끄럽게 이제 도망쳐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그로부터 제가 새벽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초등학생, 그래 국민학생이 5학년짜리가 열심히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면류회라 그랬습니다. 면류회에서 제가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책이 한 3,000권 있었는데 우리 형님하고 누나들이 한 1,500권은 한국 책이고 1,500권 정도는 일본 책이에요. 저는 일본 책을 모르니까 뭐 어디 가서 저는 일본말 딱 하나만 합니다. 일본말 모릅니다는 말은 와다시와 니혼고 가리마세 이 말밖에 모릅니다. 그럼 뭐 고래가 이꾸라 됐을까 이건 알죠. 이거 얼마짜리요 이런가.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별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책 저 책 100개 가지고 쫙 기도를 만들어요. 기도를 만드는데 그 은성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그렇죠. 선생님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왜? 아니 제가 군산 요걸 읽으려고 하는데 다 외지를 못해서 이렇게 딱 하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겁니까? 아니 괜찮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고 나는 안 볼 때 다 보면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기도부장, 종교부장이에요. 중학생 면류회, 고등학교도 했습니다. 그러면 탁 앉아서 그때 유명한 말로 이럽니다. 높고 높은 하늘 보좌 위에 계시셔서 낮고 천한 우리 인생들을 보호해 주셨고 묵시로서 사랑하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뽑아요. 그 사람이 호흡을 탁 잡는 거야. 오늘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를 싹 내가고 제가 읽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산 높은 전성에 있는 그 정상에 외로에 있는 소나무 한 그루 산새도 우리 기세 가지의 길을 붙이는 외로운 소나무 쓸쓸한 소나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러고 하면 애들이 가만히 또 아니 저 고등학생도 아니 중학생이 말이지 읽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그 끝나면 야 김경재 네 그거 어떻게 외웠어? 아니 네 눈 뜨고 읽었지? 아니 안 읽었어. 그런 적이 있어서 하여간 제가 상당히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신앙심이 조금씩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를 갔다 와서 그 빛바랜 사람들, 사회에서 처져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도시산업 선교 그런 데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만은 말씀을 줄이자면 제가 1999년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좀 하고 싶은데 북한 놈들의 속성을 잘 모르겠는데 네가 가서 좀 확실하게 보고 와라. 김대중 선생은
요새 보수 세력 쪽에서는 욕을 많이 해요. 다 괜찮은데 마지막에 돈 줬다고. 핵무기 만드는데 도왔다고. 그런데 그건 실수로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양반이 두 번 미국 망명을 하셨을 때 제가 미국에서 꾸준히 그 양반을 수발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40년 가까이 그 양반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인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를, 그때 제가 현역 국회의원이었어요. 저를 딱 부르더니 내가 말이야 김정일이하고 좀 정상회담을 좀 해야 되겠는데 그 말을 속을 모르겠다. 그리고 당시에 자기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중앙정보부에 있는 대북 라인을 한 몇백 명 잘라버렸어요. 그 자기도 와서 하다 보니까 한 100여 명을 잘랐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대북 휴민트라 그러죠. 이 대북 접촉을 하면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북한한테 쓸데없는 정보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 대북 라인을 교체한다고 해서 많이 잘라버려서 정보가 많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가 잘라지면 위험합니다. 상대방을 오판합니다. 그래서 자네가 가서 냉정하게 북한을 좀 보고 오고, 그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인가 좀 보고 오라 이거예요. 제가 조금 나이가 어려 보입니다만 사실은 김정일이하고 제가 동갑입니다. 1942년생입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북한을 가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간 그 방법을 생략하겠습니다. 하여간 북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놈의 비행기를 타고 앉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세상 만사. 옆자리 하나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거 왜 안 가요? 하고 물었더니 정몽준 의원이 가도록 되어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정몽준 의원은 알고 보니까 그때 월드컵 공동 주최를 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람이 약속 안 오는 거야. 그 2시간을 내리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짜증이 많이 났죠. 정몽준이가 뭔데 이렇게 기다리냐. 이건 돈 세력도 여기 들어가나 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결국 안 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기다리다가 안개가 저기 끼었는데 8시경인가 평양에 도착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몽준 그 다음날 자기 개인 전세기를 타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의 축구 개통 사람들하고 만나고 회담하고 갔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제가 남북 분단 이후에 평양을 방문한 최초의 그들 표현으로선 남조선 국회의원이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제가 최초로 간 사람입니다. 그 전에 두 사람이 갔어요. 두 사람이 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경원 의원이라고 몰래 슬그머니 갔다 와서 반공법위원으로 감옥소 생활을 했고, 또 한 분은 조세영 의원이라고 제 대학 선배 되시는 분인데 그 양반은 국제의원연맹 IPU 총회를 함흥에서 했는데 그 함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내려서 바로 함흥 가서 회의하고 하루 자고 돌아오면서 평양에서 하루 자고 소위 통과 여객으로 지나간 사람이에요. 제가 공식적으로 8박 9일인가 7박 8일인가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아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니까 이거 완전히 동물원의 원숭이 취급을 하는 거야. 다 이렇게 보는 거야. 남조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막 정부도 꽝꽝 비판하고 큰 소리 꽝꽝 소리 그래도 괜찮냐 이거야.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거야. 민주주의에서는 다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끝내 김일성의 만수대 동상에 제가 참배를 안 했습니다. 참배를 안 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참배를 하면 이걸 막 필름으로 돌려가고 남조선에다가 막 돌려버리고 곤란하다. 저는 그때 공식적으로 외교 절차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공식적인 사절이 아니라 밀사입니다. 근데 밀사가 갑자기 가갖고 막 돌려서 악수하고 어쩌고 낭보하면 남한 사람들이 충격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능하면 그거 하지 말아라. 알았습니다. 근데 그걸 정황 안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불편하면 어떡합니까? 그럴 경우는 조선중앙통신의
신문 기자회견은 좋다. 그러나 하여간 만수대 그 앞에 가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김경락이라는 분인데 노동당 중앙위원 한 분이에요. 포토카 제사하고 이 양반이 저 때문에 골탕을 많이 먹었어요. 그 후에 보니까 그 양반 숙청당했다는 소리도 있고 잘 안 보여요. 아주 유식한 분인데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양반이 김 의장 내 당신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좀 봐줄 수 없어? 그리고 제가 타는 비행기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큰 화원을 하나 실었더라고요. 저 화원이 뭐요? 했더니 제가 김일성 만수에 참배할 때 들고 갈 화원이에요. 북경에서 만들어 가지고 왔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좀 미안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안했는데 아무튼 끝끝내 참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하고 왜 그 세습빈이 그런 걸 가지고 하냐. 부끄럽다. 그거 세상에 같은 민족, 같은 언어 5,000년 동안 같이 살던 사람이 이게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내가 보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세습 그거 안 맞는다. 나도 학생 시절에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만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양반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설득을 못 시켰죠. 저를.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한테 청와대 들어가서 보고했죠. 선생님이 지금 저쪽에서 정상회담 조건으로 현금, 캐시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가는 곳마다도 현금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김대중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한 40년을 모셨고, 그리고 내가 입주특보고 동교동에서 들어가서 산 사람이고, 그 양반의 스피치라이터를 18년이나 했고, 김대중 분신에도 과언이 아니고, 또 그 양반이 어디 가서 김경재는 내 정치적 아들이라는 걸 수십 번 얘기하고, 그래서 측근 중에 측근을 알아요.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설득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무기 생산 이런 거 등등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신사협정으로서 무서워요. 그래서 와 이거 대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깜짝 놀랐네. 우리 남한에서 이거 이렇게 하기 어려운데 감탄 경의를 표시했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이게 보통이 아닌데 선생님이 돈 주시면 틀림없이 부메랑 당하겠습니다. 평화도 좋지만 캐시를 큰 돈을 주시면 선생님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안 하려고 하는 말이야. 정상회담 안 하려고 하니까 정상회담 왜 지금 오늘 당장 합니까? 그때가 집권이 2년 차예요. 아직 3년이 남았어. 한 3년 차만 해도 괜찮아요. 노무현처럼 5년 차 끝에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것처럼 저렇게 하면 하나만 합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 발 한 번 받고 악수하고 사인한 것이 15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답니다. 근데 들어봐서 노무현 외로 다른 당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 무효되는 거예요. 중간에 얼마나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무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지 마시고 선생님이 너무 서두신 것이 노벨 평화상 받으려고 그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래도 어쩌고 제가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1년 연기해서 천천히 하시고 돈을 찔끔찔끔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햇볕 정책에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은 햇볕 정책 4계론자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능신능굴하게 돈을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 하는 입장을 가졌는데 결국 김대중 선생하고 타협이 안 돼서 제가 결별을 했습니다. 좋게 말해서 저는 다른 사람에게 나 김대중한테 팽당했다 이럽니다. 그렇지만 저는 40여 년 동안 그 양반을 모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교롭게 제 바로 우형 아까 맨 위에 형하고 같은 돼지띠예요. 우리 형이 오래전에 병사를 하셔서 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형님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허물없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반에 팽을 당했다. 그랬죠. 나는 선생님 절대로 선생님의 대북정책 찬성 못합니다. 그럼 네 빠져. 너는 국회 가서 일해. 그래서 제가 빠지고 제 후임이 박지원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한 8년 동안 제가 굉장한 정치적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천도 못 받고, 그리고 무슨 노무현 명예훼손 했다고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고난을 많이 당하다가 지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때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제 건너편에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친교가 생겨서 박근혜 후보를 돕는 지가 지금 한 9년 몇 개월, 내년 선거가 만 10년 됩니다. 꾸준히 박근혜의 정치적 입장을 옹호하면서 하는데, 이제 오늘 현재로 봐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누구 한 사람 나오고 자시고 당선하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체제를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는 체제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체제 일종의 3차 대전입니다. 성경에 아마겟돈이라는 말 있죠. 인류 구몰의 전쟁. 대한민국의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를 결정하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목에서 이 선거를 보아주셨으면 좋겠고, 저 여당의 이재명인가 하는 사람은 하도 말썽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자기들 알아서 찍고 벗고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알아서 할 겁니다. 요새는 후보 교체론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 보니까. 그 신경 쓰지 말고, 저는 야당의 단일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의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밀어서 정권 교체를 시키고 싶은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에게 정치적 얘기 많이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정치 경험이 너무 없고,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에 칼집이를 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망난이라고 그러죠. 옛날 죄인들 갖다 놓고 저놈을 쳐라 하고 촥 하고 촥 목치는 사람, 그걸 한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밀려가고 대전 고검에 가 있었어요. 좀 밀려 있었어요. 그런데 탄핵실에 문재인 세력이 가서 불렀어요. 박영수 특검이 불렀어요. 야, 너 이번에 한 건 할래? 박근혜 잡는데 네 앞장서면 너 출세한다. 그래서 수사 담당 부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박근혜를 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대목이 크게 말해서 한 4대까지 됩니다. 여러 가지 많지만 이 대목에 유죄가 판결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엉터리든 맞든 간에 어때, 이거 2년짜리, 이거 3년짜리, 이거 5년짜리에서 도합 10년, 이런 말이 되는데 대법원까지 가면서 이게 협의가 하나도 없어. 무죄야 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냐, 최순실이 딸 정유라 한테 말을 3개 빌려줘라고 했던 것이 박근혜와 이재용의 뇌물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범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윤석열이가 만들어냈어요. 박근혜와 이재용이는 간접적 뇌물, 경제공동체다. 그걸 빌려주게 했다. 근데 그 내용도 자세히 보니까 말을 준 것도 아닙니다. 말의 소속은 삼성 이재용 쪽에 있어요. 족보가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 거. 그리고 정유라는 사람이 최순실이 딸이니 뭐니 하고 좀 우습게 보잖아요. 그래서 명색 최순실이도 독일 유학생입니다. 제법 국제경과학도 있고 이거 저거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딸은 아시안가 무슨 어디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승마에. 그러니까 그 체육 특기자에게 그걸 좀 지원하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쵸? 말을 준 것도 아니고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다 나왔습니다. 자기들끼리 만든 말이야, 이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옥살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년 6개월을 목소리를 하고 있어요. 22년을 받아가지고 구형을 30년을 했는데, 아니, 세상에 단돈 1원 한 푼 먹은 적 없고 누가 한 번 쳐본 적도 없고 사기 쳐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떻게 22년을 감옥소리를 합니까? 이것을 만든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물론 최종 판결은 대법원 김명수 휘하의 그 정신없는 넉바지 대법관들이 했지만 그것도 탄핵감입니다. 그런데 김명수 탄핵 여부를 관계하기 전에 윤석열에게 집중하자면,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청와대에서 1년 했습니다. 1년 하고 자유총명연맹이 350만 원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국민혁명당 300만이라 그러잖아요. 국민혁명당 300만 원 주로 여러분 같은 크리스찬들이 대부분 한 8, 90%입니다. 근데 자유총연맹은 크리스찬과 관계없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이 나라를 지키던 자유주의 보수 세력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유총연맹을 장악이 잘 안 되니기라. 왜냐면 저보다 1년 전에 이동복이라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분이에요. 남북 적십자회담 수석 대표하고 제 대학 8년인가 선배인데, 이 양반이 거기 선거를 나가서 또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내가 그 선배 그 얘기한 거 미안합니다만, 왜냐면 저쪽 상대자하고 선거를 해요. 그냥 임명이 아니고. 근데 문제없이 이긴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자유총연맹을 장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사덕이 강봉준이 여러 사람이 나와서 제가 7번째 선택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김선배가 한번 나가보시오. 그것이 국회의원 10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저도 필요로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신 나오면 그거 무슨 망신이야? 그런데 할 수 없이 하도 주변에 그래서 어거지로 나가서 간신히 기적처럼 제가 이겼어요. 선거로. 근데 그 350만의 당원이, 조합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얘기하자면, 자유총연맹의 350만 중에 제가 강제로 3년 임기에서 2년 하고 1년은 쫓겨났어요. 어거지로 붙여갖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법인카드 잘못 썼다, 법인카드 20만 원, 제가 성형수술인데, 성형수술 어디 했습니까? 어이가 없어. 20만 원짜리 성형수술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그 카드가 우스운 얘기로 국회 앞에서 제가 입원을 하고 하는데, 우리 보좌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저한테 들어와서 그 목욕탕에 목욕을 했어요. 그래서 나하고 같이 밥을 다 보태니까 18만 몇천원이 나와서 여러 사람 회의를 하고, 그리고 20만 원짜리 그 카드를 한번 긁은 적이 있어요. 그것이 성형수술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나오고 난 다음에 조사하는 건 아무 말도 다 없어져버려요. 전부 거짓말 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윤석열 후보가 좀 자유주의적이고 저쪽 편은 아니니까. 그런데 박근혜 탄핵 문제에서만큼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사죄해야 한다. 근데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많이 있는 게, 솔직히 말해서 자유총연맹 350만 중에 300만이든 250만이든 저를 따라오는 사람, 그리고 국민혁명당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거 사과를 안 하면 못 지켰다는 거야. 어? 사과해라 이거야. 근데 자기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오늘도 정규제가 뭐라고 한 거 제가 보고 봤습니다만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학생이 만약에 해가 검사가 됐어? 검사가 돼가지고 누구를 잡았어? 고발을 해서 혐의로, 옆에 엄마인가? 엄마를 혐의를 5개를 걸어가지고 기소를 해서 고발을 해서 저기서 판사가 재판을 해서 10년을 때렸어. 그런데 거기에는 혐의가 하나도 아니야. 전부 사실이 아니야. 그러면 그걸로 고발을 한 그 검사는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적어도 지가 사퇴까지는 안 하더라도 제가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못됐다. 대단히 미안하다. 그리고 애매한 사람을 4년 반 동안 감옥소에, 저도 감옥소 많이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집시법위원으로 3개월 갔다 왔습니다. 작년 8일로 저 국민대회, 광화문 국민대회, 제가 대회장이에요. 근데 불법 집회 열었다고 해서 3개월 갔다 왔어요. 3개월 10일인가 만에 갔다. 석 달 열어서 한 열일인가 부죠. 3개월 8일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남녀를 분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자 몸으로 더더욱 혼자인데 결혼도 해본 적이 없는 명세 국가 원수를 한 사람을 그런 애매한 혐의를 가지고 4년 6개월 동안 감옥소에 집어넣고도 반성을 안 해요? 이런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도 이재명 쪽에 포악하고 하니까 그래도 윤석열한테 양보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제 김경재 그 동영상 댓글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요새는 97, 8%가 끝까지 가라는 거야. 절대 양보하지 말라는 거야. 양보하면 네가 사꾸라다.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은 윤석열은 사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것만 하면 많이 풀리는데 못해. 왜? 지금 주변에서 지역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이 옛날 전부 박근혜 탄핵했던 주범들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역사가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지. 저는 제 나이로 국회의원도 한 8년 했고 자유총연맹도 2년 했고 청와대에서도 이전 한 공식 생활 12, 13년 했습니다. 많이 기다리고 그랬지만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외국에서 16년간 망명을 했지만 저번에 박정희 되게 미워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그냥 블랙리스트 제가 첫 번 아니고 두 번째예요. 유명해 악명 높은 사나이에요.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박정희라는 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승만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쉽게 간단히 하나만 얘기를 드리자면 1945년경에 해방이 되고 이제 후진국이 전부 근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근대화를 하는 게 그 후에 보니까 경제 발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민주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간디나 네루나 이런 지도자가 있었고 또 인도의 식민 통치가 영국 통치이기 때문에 좀 부드러워요. 일본보다는 훨씬 부드러워. 그래서 거기서는 그 민권운동이 일이 많이 물레잡이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해방 후에 민주화를 먼저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근대화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인도가 굉장한 그 인종적 우수성을 가진 민족입니다. 만만치 않는 민족이에요. 근데 간신히 요새 이제 근대화로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라고 있어요. 캘리포니아의 그 IT, 테크놀로지 제4차 산업을 담당하는 그 본부가 있는데 실리콘밸리에 가면 반 이상이 인도 사람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그 메디테이션 있죠. 명상, 상상 이걸 잘해요. 그래서 굉장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듣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법석이죠. 하루에 몇만 명씩 막 확진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산업화 이전에 근대화를 근대화 이전에 민주화를 먼저 했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건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의 근대화와 그 다음에 민주화로 하는 순서는 맞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지하 19년 동안에 정치적으로 강제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반이 근대화를 완성시킨 그 공헌은 그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미국에 가서 배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너무 많이 간 거 아닙니까, 시간이? 자, 이제 10분을 끝내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미국에서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의 문제가 많은 민족이야.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이 대단히 똑똑해요. 그러니까 세계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 가면 먹고 사는 거 문제가 없어. 잘해요. 저기 제가 옛날 재선 국회의원 때 엑스포를 가지고 오려고 그 영어외고 신성일 있죠? 그 사람이 제가 재선에 그 사람 초선이요. 그 요새 민주당에서 큰 소리 치는 서른 의원 둘이를 데리고 제가 단장으로 전 세계에 그 엑스포 표를 얻으러 외교에 나섰어요. 그래서 저 북미주에서 남미주 밑에 섬들이 쫙쫙쫙쫙 있죠. 맨 끝에서 두 번째 섬이 세인트 루시아라는 섬입니다. 거기다 한 표가 있어요. 그걸 갔더니 거기서도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많고 굉장하더라고요. 아, 이거 대단하네. 그리고 대한민국도 잘 알아요. 하여간 거기에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하는 조지라는 사람하고 내가 승부를 걸어가지고 그 현대 디젤차 40대 지원하는 조건으로 제가 그 사람들의 그 표를 확보한 적이 있어요. 딱 증명서를 만들고. 외교는 그렇게 실리 외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도 가면 잘 살아. 그 뭐 블루진 파는 아주머니가 굉장해. 의상을 하고서 아, 한국 사람 대단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딱 하나 한국 사람이 단합을 못해요. 말이 많아. 시끄러워. 그러니까 때로는 좀 잡아야 해요. 난 그걸 느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걸 코오션이라는 강제, 독재는 정치적인 코오션이 필요합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잡았던 거 지금 이해해요. 경부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이게 민족 활로의 수출의 대동맥 아닙니까? 근데 야당 의원들이 길바닥에 누워서 큰 데짜 누워서 이거 반대 데모를 했어요. 물론 그 사람들 그때 몰랐겠죠. 에? 농지를 없애고 농업 생산량을 없애고 벽가마를 줄이고 이거 망고 일을 왜 하느냐고 난리 법석을 쳤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좀 강제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국정을 담당하는 기회가 된다면 민노총 데모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리고 민노총 해갖고 거기에 6만 명인가 8만 명의 중국 학생들 들어서 맨날 데모시키고 촛불 시키고 민노총 돈 가지고 그거 맨날 박근혜를 그렇게 쫓아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무총리하고 법무장관 했던 놈들은 뭐 한 거야? 왜 위수령 하나를 내리지를 못해서? 이러고 어떻게 나라를 끌어갑니까? 못 끌어가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독재비 앞잡이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상호 부조 이게 너무 약해요. 북한도 우리 동포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같이 동질성이 강한 민족이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싸움하고 있는 거 보세요. 이게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제가 이 문제를 코멘트하면서 좀 붙이고 싶은 것은 미하일 고르바초프라고 여러분 아시죠? 소련의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 그 양반이 1931년생입니다. 엊그제 돌아가신 전두환 대통령과 나의 동갑이에요. 그 양반이 모스크바 대학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소련 혁명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혁명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나온 신세대예요. 이 양반이 소련식의 경제 발전을 가지고는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없다는 걸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소련을 자유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압력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드노스트 자유시켰어요. 지금도 좀 권위적인 정부이긴 하지만 규만이 뭐니 국회 다 있어요. 소련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런데 북한만 저러고 앉아있어. 중국은 좀 다릅니다. 여기 우리 성동지가 지금 여기 원고 쏘은 거죠. 위구르니 몽고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이 안에 있는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클 때다가 소수 민족이 많아가지고 자유화를 할 경우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중국은 소련과 또 다릅니다. 그런데 소련은
소련을 풀고 러시아 연방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이카로스 고구마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나라가 부리아치아라는 나라입니다. 제가 그 대통령 고문이에요. 뽀다뽀브 대통령 고문인데 부리아치아의 인구의 40%가 몽고족이에요. 부리아치아 몽고족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 색동저고리, 지게, 우리와 비슷한 단어가 수천 개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 그 부리아치아에서 오지 않았는가 하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부리아치아 국립대학 사람들을 제가 한 몇십 명씩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한국에 유학시켜서 전남대하고 강원대학에 집어넣는데 그 부리아치아에서는 한국으로 유학 가는 거 옛날 우리 아메리칸들이 비슷합니다. 그래 그런 뿌리가 있는데 그 나라는 가면요 공산당 없어요. 자유. 그래 정치적으로는 약간 관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외교적으로 국방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 같은 미신 종교를 때려 부시지 않는 한 북한의 자유가 안 됩니다. 제가 99년에 11월 6일부터 14일까지인가 북한 방문을 하면서 북한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못 먹으면 얼굴에 막 버짐 나고 막 그러잖아요. 돌아와서 6개월 동안 제가 밥을 못 먹었어요. 밥 먹다 보면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갖다 보내는 것은 북한 주민 갖다 보내도 우선 인민군한테 먼저 보내는 거야. 김대중 대통령이 그거 확인하라고 저를 보낸 거야. 그런데 이 양반이 나중에 평화상 받는 욕심 때문에 그런지 저 같은 충신을 쫓아내버리고 나중에 그 양반의 여러 가지 정치적 영역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 이해할 만한데 마지막 돈을 많이 준 것 때문에 비난당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이 그 양반이 그 돈이 핵무기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쓸 것이다 하고 생각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기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다. 만약에 그들이 만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랬단 말이야. 책임을 어떻게 줍니까? 그래서 정치인의 정치 지도자의 판단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 제가 어디 가서든지 맨날 하면서 김대중 똘마니 40년 했는데 김대중 그것 때문에 내가 맨날 당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당해요. 저는 그 양반하고 고난의 망명을 2번이나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도 위대한 점이 있어요. 근데 막판에 그걸 잘못해갖고 조모양 족골이 돼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조모양 족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16년을 살다 보니까 미국 놈이 거의 다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1남 2인자인데 전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큰딸도 변호사고 아들도 변호사고 며느리도 변호사고 해서 지들 먹고 살만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립학교 한번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양심껏. 전부 공립학교 보내도 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지 알아서 먹고 살아요. 미국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살만한 나라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조국 같은 엉터리 그건 미국 없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는 발전을 해야 하는 것은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의 저 압력을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가지고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요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한테 가서 공갈 줄 거예요. 니들 전략핵 전술을 안 주면 우리가 개발하겠다. 우리 기술로요 6개월 1년만 하면 얼마나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기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려면 니들이 주라. 일본에 있는 요코스카에 있는 미 칠함대 제주도에 옮겨놔라. 그러면 우리는 벌이가 많이 됩니다. 제7함대 항공모함 2개 있죠? 핵항공모함. 그중 하나가 돌아다니다가
부산에 잠깐 와서 정박해요. 한 일주일 정박하면 100억 이상의 돈이 떨어집니다. 우리 경제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옛날식으로 생각하자면 외국 군대가 나라에 있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러죠. 그건 옛날식입니다. 아니 일본이 세계 두 번째 세 번째 나라인데 요코스카에 10만 명의 미군이 있어요. 그래도 미군 물러나라고 걔들 싸움하고 데모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익이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고방식 발전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정치적인 행보를 같이 하는데 우리 한미연합교회는 우리하고 같은 뜻을 가지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이 나라의 큰 대형 교회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어떤 특별한 교회를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엊그제도 신문에 대문짝만큼 내가지고 뭐라고 해갖고 뭐 김동길 교수도 사진 쫙 붙이고 있죠. 난 그 교회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뭐 하러 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교세 확정을 하기 위해서 냈는지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안 해.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한 서너 번밖에 읽지 않은 사람입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시대의 권력자에게 강력하게 비판을 못한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요. 가짜야 가짜.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다니엘도 그렇고 사무엘도 다 그래요. 그 시대의 왕에 대해서 과감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도 믿음만 하면서 민간 지도자 대목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시의 통치권자가 로마 교환이어서 그렇지. 그 시대의 악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한 사람은 저는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가기 전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과 그 의를 밝혀라는 예수 말씀이 있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성결된 영혼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여기에서 돈 예배 들고 뭐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돈 냈으니까 이만큼 하늘에 가면 나 복 주시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몸 아프게 고통을 느끼고 동참하고 적은 것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리고 추운 광화문 바다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자세를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는 기독교도가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은 조선의 예루살렘이 거기 있습니다. 평양이 조선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135년 전에 크리스천니티가 한국에 평양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그 지하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봉수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통해 잡아가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언젠가 북한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꼭지를 따듯이 북한에서도 그 체제를 변동시키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기도와 지원. 지금도 열심히 그 연변에서 우리 알렙 목사님, 선교사님 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 내고 힘차게 기도하고 강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남북한을 통틀어서 신앙의 공동체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정치적인 계기가 이번 3월 9일입니다. 저는 빈말을 갖습니다마는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 돼서 속된 말로 할 만큼 하고 미국에서도 오래 살았고 자식도 다 키우고 해서 별 욕심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 그리고 제가 16년을 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 정치적인 트랜스가 많이 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와보니까 제가 무선으로 국회의원도 안 될 때 우리 친구들 3선 4선 하고 있더라고요. 적당히 지낸 놈들은. 그래서 아유 뭐 그거 안 하면 뭐해. 그런데 지금 완전히 떠밀려서 왔어요. 떠밀려서 온 것은 뭐 정광훈 목사가 민 것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 민 것도 있고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에게 떠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고, 제가 욕심이 하나 있다면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제 인생의 최고의 명예로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한미 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옛날 제가 pen대학 옆에서 그 한인 연합교회가 있는데 36가 최선화 스트리트에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이 불타게 일어나는 신앙의 에너지가 이 용의 수집뿐만 아니라 부안까지 전달돼서 민족 통일을 이루는데 큰 원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